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재미있게 음악사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중세 음악 하고 있는데요. 중세 전에 이제 순서대로 조금 복습하고 가는 시간 가지면 우리 기억을 더 잘할 수 있겠죠. 자, 우리 처음에는 선사시대였어요. 원시시대라고도 하죠. 선사시대에서 중요했던 이야기는 음악의 시작이 언제였을까? 음악의 역사는 언제부터인지, 네, 이제 전부 다 대답할 수 있어요. 맞아요. 누구도 알 수 없지만 추측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연하게 생겨났는데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평소와 다른 소리를 낸 것이 음악의 시작일 수도 있겠죠. 네. 그럼 말이 먼저일까요? 노래가 먼저일까요? 네. 이제 전부 다 대답할 수 있어요. 이게 복습의 힘이에요.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요. 여러분, 음악사 어렵지 않아요? 역사 어렵잖아요. 그쵸? 그런데 우리는 음악을 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음악의 역사에 대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해요. 왜요? 음악의 흐름이 이제 그 변천사를 알아가야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음악도 이해할 수 있을 뿐더러, 그쵸? 앞으로의 음악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런 과정이에요. 역사를 배운다는 건. 그래서 음악사를 반드시 배워야 해요. 그래서 노래가 먼저예요. 노래는 모음만으로도 부를 수 있어요. 그쵸? 모음만으로 불리는 노래 용어로도 되어 있는 거 있었죠? 맞아요. 보컬리즈. 라흐마니노프의 가곡집에 있었죠. 보컬리즈 공명으로 이름이 붙어있는 그런 노래도 있었어요. 그래서 선사시대 그러면 이제 음악의 기원에 대해서 알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악기도 생겨났어요. 악기. 최초의 악기는 뭐예요? 최초의 악기류는 그쵸. 두들기는 악기, 타악기였어요. 근데 발견된 최초의 악기는 맞아요. 관악기, 뼈 비리. 네, 다 대답할 수 있어요. 오, 대단해요, 여러분. 그리고 현악기도 있었죠. 네, 음악 활이에요. 그래서 음악 활이 사냥할 때 이제 쏘는 활에서 누군가가 소리가 다르다는 걸, 이 길이에 따라서 소리가 다르다는 걸 하면서 악기로 발전되었죠. 그렇게 현악기의 시조도 다 알았어요. 그러면서 음악의 이제 스타일이 변했죠. 어떻게 변해가요? 선사시대에서 그쵸. 고대 음악으로 변해갔어요. 고대에는 이제 나라들이 하나 둘 생겨났어요. 그러니까 음악의 발전은요, 음악의 진화는요, 시간이 단순한 시간의 흐름이 아니죠. 그쵸. 역사에 따른 분명한 원인과 기정을 가지고 성장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시대의 흐름, 역사에 따라서 어떤 독특한 양식, 색채를 지니고 있는 게 음악이에요. 그래서 그 스타일을 양식, 그래서 그 시대에 유행했던 스타일, 중세에 유행했다 그러면 중세 음악, 로코코 시대의 음악, 로코코 시대, 고전 음악, 고전 시대에 유행했다. 이렇게 유행하는 시대별로 음악을 나눠놨어요. 음악을 이렇게 분류를 해놨죠. 그래서 우리 원시가 선사시대가 지나면서 고대로 갔어요. 고대에서는 나라들이 하나 둘 생겨나면서 자기의 영토를 넓히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중국의 음악도 살펴봤고, 네.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음악도 살펴보고 다 살펴봤어요. 그쵸?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음악에서 중요했던 거는 맞아요. 리라라는 악기가 나왔는데 그때부터 리라, 이렇게 현이 있고 잡고 연주하는, 줄을 튕겨서 연주하는, 손으로 뜯어서 연주하는 그런 악기가 생겨났어요. 황소 모양의 리라, 네, 도 생겨났죠. 그래서 원시 시대를 지나 고대에서는요, 음악가의 지위가 맞아요. 3위, 신, 그리고 왕, 그 다음 음악가였어요. 그래서 음악가는 전쟁, 이 당시 고대에서는 전쟁이 굉장히 많았겠죠. 나라를 더 넓혀가고 영토를 확장하려면 싸움이 굉장히 전쟁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들이 승리한 나라에 귀속되는, 그러니까 노획물로 갔어요. 그래서 전혀 해를 입지 않았다고 해요. 음악가들은.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음악에서는 황소 모양의 리라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집트에서는 그쵸. 네, 은제 트럼펫이 발견됐어요. 투탕카멘의 묘에서 트럼펫이 발견됐는데 은제 트럼펫, 은으로 만든 트럼펫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어떻게 은으로 악기를 만들었다는 건 대단한 일이죠. 그 악기가 소리가 나요. 지금도 소리가 난다는 건 정말 그쵸. 보존이 잘 되었다는 거고, 그런데 이 소리만 날 뿐이지 그 소리로 뭘 어떤 음을 냈고 어떻게 연주를 했고 이런 방식은 알 수가 없어요. 왜요? 음악은 맞아요. 귀에서 귀로, 입에서 입으로 구전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요. 지금 우리 시대의 음악은 기록할 수 있겠죠. CD에 남겨놓는다거나 아니면 USB에 남겨놓다거나 아니면 컴퓨터에 내장하드에 깔아놓다거나. 그래서 녹음 음악이 발달한 게 굉장히 음악사에 있어서는 음악의 발전을 가져왔던 계기가 된 거예요. 근데 고대에서는 아직 그런 기술이 발달되지 못했어요. 그리고 고대 그리스 음악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고대 그리스 그러면 어떤 게 여러분 떠오르시나요? 네, 고대 그리스 그러면 음악의 신과 많이 연결돼서 많은 음악들이 생겨났어요. 이제 말을 빨리 여러분에게 많은 걸 알려드리려 보니까 말을 막 더듬어요. 저 이러지 않는데 천천히 할게요. 그쵸? 유럽 문화의 발상지예요, 그리스. 그래서 그리스에서는 서양에서 쓰는 우리 음악을 영어로 뭐라고 해요? 뮤직. 이 뮤직이 그리스어의 뮤지케에서 나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고대 그리스에서는 교양 있는 사람, 우수한 사람을 음악에 특출한 재능을 가진 사람이라 그랬죠. 그래서 고대 그리스에서는요, 최초의 음악 경연대회도 열렸어요. 원형극장에서 열렸죠. 그래서 원형극장에서 이제 고대 올림픽이 처음 열리기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건축이라든지 정치, 조각, 연극, 철학 이런 과학 같은 거는 이제 글로 남기면 되잖아요. 그래서 뚜렷이 전해지는데 음악은 그렇지 못한다는 게 굉장히 아쉽죠. 그리고 즉흥적으로 연주되는 경우가 음악은 굉장히 많았대요. 네, 그래서 고대 그리스에서는 신화를 바탕으로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전해져 와요. 그리고 실제 전쟁터에 출전할 때도 사기를 높이고자 악대를 함께 보냈어요. 실용적인 측면에서도 음악을 중시했던 그리스 음악을 알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리스 음악까지 살펴보고 로마 음악도 우리 살펴봤죠. 그렇죠? 로마가 멸망하면서 로마는 이제 좀 향락에 굉장히 많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네로 황제가 이제 불이 막 나는데도 영감이 떠오른다 그러면서 풍악을 울려라 그러면서 노래를 굉장히 많이 즐겨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세에 와서는 그런 로마 시대의 악기 뭐예요? 히드라울리스, 물 오르간, 그거를 이제 연주하지 못하게 악마가 씌었다. 그러면서 이제 중세선 악기에 대해서 연주를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중세에 우리 와서 이제 그 전까지 고대에서는 여러 신들을 모셨어요. 신들을 모시면서 음악이 발전했는데 이제 우리 그 신들이 아니라 어때요?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그런 교회 음악이 생겨나면서 중세 음악으로 스타일이 변해갔어요. 그래서 중세 그러면 교회 안에서의 음악이 굉장한 큰 힘을 얻어요. 그래서 600년경부터 1400년, 네, 어떤 책에는 400년경부터 1400년, 거의 1000년, 네, 1000년 동안의 그 시대를 중세라고 해요. 그래서 중세, 그래서 교회 음악 중 가장 중요한 음악은 그레고리오 성가예요. 그래서 그레고리오 성가는 그레고리오 1세의 이름을 따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떤 기록으로 되어 있어요? 맞아요. 네우마 기록법으로 되어 있어요. 네우마는 중세의 첫 기보법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가사 위에 이렇게 점이나
직선, 네, 곡선 등을 표시해 놓은 거죠. 그래서 선율이 대강 어떻게 흘러가는지 우리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정확한 높이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요, 횡선도 그려진 네오마도 있어요. 횡선이 이렇게 그려진 네오마도 있는데, 그 네오마는 이게 네선, 그러니까 횡선이 4개인 선도 있고 5개, 6개 막 이렇게 들쭉날쭉 아직 우리 지금 쓰는 악보처럼 5선으로 통일되지 않았던 시기예요. 그래서 구전되면서 노래를 쉽게 기록해낼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이때 성직자들은 교회에 그런 수도원에서 있으면서 여러 사람들을 교화시키고 그리고 할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면서 예배가 있을 때마다 노래도 불러야 해요. 성가를 불러야 하는데 그 성가의 이름이 그레고리오 성가예요. 그러려니 그레고리오 성가는 하나의 선율로만 되어 있어야 어렵지 않게 배울 수 있겠죠. 그래서 단선율로 이루어져 있어요. 하나의 선율이 하나로 이루어졌다 해서 단선율로 이루어진 그레고리오 성가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 멜로디를 따다다단 따다다단 그러면서 많은 음악에 이제 위험을 알리는 그런 신호 음악으로 많이 이제 영화 음악에 삽입된 걸 우리 지난 시간에 같이 들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음악도 만들었죠. 네, 다들 만드셨죠? 제가 과제를 주는 것도 다 해야 돼요. 과제도 중간고사랑 기말고사랑 거기에 점수에 다 포함돼요, 여러분. 과제를 잘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가 25분 이 콘텐츠를 올리고 그리고 25분 과제를 주잖아요. 그 과제도 반드시 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교회 그레고리오 성가 단선율로 되어 있고 라틴어로 되어 있어요. 그 당시 로마의 힘은 굉장하죠. 그래서 라틴어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반주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맞아요. 반주가 없었어요. 반주가 없었던 이유는 그러니까 음악의 악기가 있으면 신에게 나의 모든 걸 바치기가 어렵다. 인간의 목소리가 가장 신에게 바치는 가장 제일 좋은 거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리고 악기는 악마의 도구다라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래서 그 악마가 쉬어 있어서 악기를 연주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네오마 기록법으로 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중세는요, 암흑시대예요. 교회의 힘만으로 하느님의 뜻이야 그러면서 백성들을 마음대로 죽이기도 하고 함부로 이제 재물을 빼앗는 그런 절대 권한을 행사했어요. 그래서 음악은 대우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음악 자체는 죄가 아니잖아요. 오직 하느님을 찬송하는 그런 신앙심이 배어있는 건건한 음악이기 때문에 암흑시대의 음악이지만 음악은 죄가 없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음악은 발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힘이 굉장히 커졌는데 기독교를 위협할 만한 그런 종교가 나타났어요. 어떤 종교예요? 무어인들의 마호메트가 창시한 이슬람교죠. 그래서 기독교 국가 사람들이 아랍인들을 무시하는 업신 여기는 말로 무어인이라고 불렀대요. 그래서 이 무어인들이 이슬람교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슬람교로 개종하기를 꺼리는 사람들이 많았겠죠. 근데 이 무어인들은요, 그래, 좋다. 그러면 너희도 이슬람교를 믿지 않아도 돼. 그 대신 그 대가로 특별세를 징수해라 라고 해서 특별세를 징수를 받았대요. 하지만 이렇게 무시했지만 이 무어인들은 어때요? 도서관도 만들고 가로등도 세울 만큼 굉장한 지식인 아니면 문화인일
라는 얘기도 있어요. 문화인이죠. 네, 그러면. 그리고 무어인들이 어디까지 진출을 했냐면 스페인까지 진출을 했어요. 스페인 음악은요, 여러 종교들이 모여 있고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그런 나라예요. 굉장히 독특해요. 종교적인 혼합 그런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죠. 그래서 중세 무어인들이 활약하던 이 당시에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기독교를 신봉하는 그런 국가들이 연합해서 가슴에 십자가 기장을 달고 이슬람교 토벌에 나섰죠. 그게 십자군 전쟁이에요. 이 전쟁이 200년 동안 치러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성지 탈환을 했다가 또 넘어졌다, 또 다시 또 싸우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이슬람교와 기독교인들이 서로 밀리고 밀리는 전쟁 이야기, 그게 십자군 전쟁인데요. 이 전쟁이 음악과 어떤 관계가 있냐면 굉장히 깊어요. 십자군 전쟁은요, 네, 창과 검의 충돌이었을 뿐 아니라 문화와 예술, 과학의 충돌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십자군 병사들이 이렇게 근동 지방으로 진군을 할 때요, 전통 음악을 지켜온 여러 민족과 접촉을 해요. 그래서 건건한 성가에만 익숙해 있던 그런 기독교인들은 다른 민족의 이민족들이 갖고 있는 이런 음악에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 충격을 받은 악기가 쇼음이라는 악기인데요. 그 쇼음이라는 악기는요, 굉장히 소리도 컸어요. 그래서 악기 주자가 수십 명이 동시에 이렇게 불어대면요, 귀가 찢어질 듯한 그런 악기였어요. 더블리드의 관악기거든요. 그리고 이 십자군 전쟁에서요, 십자군들은 신기한 소리를 내는 악기들을, 이민족의 악기를 전리품으로 혹은 물물 교환으로 가지고 와서 유럽 각국에 전파를 해요. 그러면서 꾸준히 개량하다 보니 발달된 악기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날 오케스트라에 쓰이는 대부분의 그런 관악기, 타악기, 현악기들이요, 이 고대 아라비아, 페르시아 같은 아시아 국가에서 유래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쇼음이란 악기도, 네, 오보에 바순, 이슬람 군대에서 쇼음이 지금의 오늘날의 오보에와 바순이라고 불리는 악기로 발전이 됐어요. 이 쇼음이라는 악기, 그리고 바이올린이요, 그 당시 이 중세 이전까지는요, 손으로 뜯었어요. 손으로 뜯어서 튕겨서 소리를 내는 발연악기인데, 이 그리스인들이 당시 이제 활을 쓰기 시작했어요. 네, 차련악기. 잠깐만요. 발연악기를 계속 손으로 튕겨 쓰는 발연악기를 그리스인들은 몰랐는데, 차련악기가 이 당시 이제 십자군 전쟁에서 소리를 내는 그런 거에 굉장히 놀랐어요. 아시아인들이 이런 소리를 내는구나 그러면서, 네, 차련악기는 어때요? 활을 가지고 쓰는 거죠. 그래서 발연악기는 크기, 약한 소리, 작은 소리, 여린 소리 이런 거 섬세하게 표현하지 못하는데, 차련악기는 활을 쓰면서 그런 문제점을 거뜬히 해결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음악의 표현력이 훨씬 커졌죠. 그래서 이제 대사나 노래 없이 악기만으로도 듣는 사람들의 기분을 고조시킬 수 있었어요. 이게 발연악기, 발연이 뭐냐면 이렇게 현을 문질러서 소리를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음악의 발전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활이에요. 이 활에 발명한 건 인도인, 페르시아인, 아라비아인, 그러니까 곧 아시아 민족이에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아시아 민족들은 어때요? 말을 가축으로 써왔죠. 그래서 그들의 생활에서 자연히 이루어진 결과예요. 그래서 말총이 현을 긁는 데 가장 알맞는
그런 현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아라비아 차련악기의 레바브가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 같이 보도록 할게요. 라바브라고도 불리고 레바브라고도 불려요. 여기 지금 보이나요? 터키의 라바브. 이렇게 생긴 악기예요. 그래서 라바브를 연주하는 사람. 네, 이렇게 보이나요? 이게 지금의 네, 바이올린의 조상이에요. 레바브, 라바브. 바이올린 전공하시는 분들, 네, 바이올린의 조상 레바브 이제 아시겠죠? 그 다음에 라바브를 연주하는 이렇게 동그란 모양에서 현이 연결된 지금 다 활을 쓰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인도네시아에서 레바브를 연주하는 이렇게 모양의 레바브도 있어요. 바이올린의 조상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리바브, 네, 레바브, 리바브, 라바브 이렇게 네, 네밥 이렇게도 얘기도 해요. 그래서 차련악기가 아까 활로 소리내는 악기죠. 그 전까지는 튕겨서 소리 냈었어요. 리라, 그 전에 고대의 리라는 손으로 튕겨서 소리를 냈는데 이 당시에 이제 활로 소리를 내는 차련악기들이 생겨났어요. 자, 그 다음에 쇼음이라는 악기, 지금의 오보에와 바순으로 발달된 악기예요. 이렇게 겹리드 악기예요. 관악기죠. 5개에서 6개의 구멍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손으로 그걸 구멍을 막으면서 쓰는 겹리드. 이렇게 겹리드가 뭔지 알죠? 더블 리드, 겹리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보에 바순의 조상이에요. 우리 내가 지금 전공하는 악기가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 그런 것도 다 공부를 하시죠. 어떤 시간에 공부를 하죠? 분명히 공부를 할 거예요. 네, 이렇게 음악사 시간에도 중세에 이런 악기가 있었대. 내가 바이올린을 전공하지 않았지만 바이올린의 그런 예전 악기는 레바브에서 탄생을 했대. 그리고 오보에는 네, 쇼음이라는 악기에서 발전했대. 이렇게 알고 있으면 너무너무 우리 정말 교양 있는 사람? 네, 되죠. 좋아요. 그래서 쇼음이라는 악기까지 다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중세는 교회의 힘이 가장 셌어요. 그래서 교회의 음악, 중세 음악을 어떤 책에는 교회의 음악이라고 다 표현을 해요. 그래서 교회의 음악, 중세의 음악은 크게 4가지로 우리 공부할 수 있다고 했죠. 처음엔 교회의 음악, 그리고 무원인들의 음악 살펴봤어요. 그 다음에 3번째는 노트르담 악파의 음악을 살펴볼 거예요. 4번째는 세속 음악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의 음악이 있으면 뒷골목에서 사용되는 그런 세속 음악도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중세에도 그런 음악들이 다 있었어요. 그리고 3번째는 노트르담 악파, 네, 중세 서유럽 음악의 중심지였던 노트르담 성당에서 활동했던 악파예요. 이 노트르담은요, 원래 우리들의 귀부인이란 뜻으로 종교적으로는 성모 마리아를 가리키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노트르담 성당 그러면 파리에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성모 마리아를 숭배하는 그런 종교적인 경향이 두드러지면서 이제 성당을 통틀어 이끄는 말이 됐어요. 노트르담 성당이요. 네, 그래서 널리 애창하는 아베 마리아, 이것도 행운이 깃들다라는 성모 마리아를 칭송하는 그런 기도말로 쓰여요. 그래서 작곡가 중에는 아베 마리아라는 곡을 작곡한 그런 작곡가들이 많죠. 슈베르트, 낭만주의에 가면 슈베르트, 구노라는 사람도 있는데 이 아베 마리아의 곡이 굉장히 유명해요. 그래서 노트르담 성당 거기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 곱주에 대한 이야기,
괴기적인 그런 소설도 많이 나타나고, 파리의 노트르담 성당이 이제 고딕 건축물 양식으로 꼽혀요. 그래서 프랑스가 이 중세 유럽 문화를 장악하는 나라가 되면서 파리의 노트르담 성당은 어때요? 유럽 음악의, 서유럽 음악의 중심지로 자리를 잡아요. 그래서 이 노트르담 악파는요, 음악사에서 획기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었던 이 노트르담 악파라고 불리는 작곡가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중세 노트르담 악파가 음악사에 굉장히 많은 공헌들을 했어요. 벌써 25분이 넘어버렸어요. 우리 다음에 이제 2교시 때는 2차 시에는 계속해서 중세 노트르담 악파에 대해서 공부 바로 이어서 해볼게요. 여러분 조금 있다가 다시 만납시다. 바이바이.